네, 저희 오늘 1부의 시황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목요일의 남자 그분이 와 계십니다. 반갑게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꽃미남 맞습니까? 아니 별명이 꽃미남 맞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3%에서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진짜 피부가 너무 뽀얗습니다. 네, 여기 조명 덕인 거. 조명이요? 네. 조명을 떼서 이걸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긴 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실물이 다 나은 겁니까? 네, 제가 이제 강고현 선임과 도곡지점에서 제가 5년간 매일 봤거든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 사수 부사수 관계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십니까? 신입선할 때 제가 받았는데 사실 제가 질투를 조금 했죠. 너무 잘생겨서. 다 나갑니다. 네. 그만하고 죄송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농담이고요. 네, 뭐 농담입니다. 시황을 네. 너무나 또 잘 전달해주고 네. 상당히 실력 있는 저희 네. 또 시황맨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의 인사이트, 네. 엣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 리뷰 한번 부탁드릴까요? 워낙 그제 CPI 충격으로 시장이 완전 박살 났지 않습니까? 나스닥 5% 밀리고 해서 어제 좀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장중에 조금 상승하는 듯 하다가 새벽에 눈 떠보니 빠져 있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래도 자기 전에 봤던 수준까지 다시금 올라와 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제 등락은 좀 꽤나 심했던 것 같습니다. CPI 충격 이후 낙폭과대 인식으로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시장에 좋은 소식이 없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는 이유로 좀 시장은 좀 뜨뜻미지근한 하루를 보냈고요. 어제 3%에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긴 했지만 간단하게 8월 CPI 플러스 8.3% 그리고 코어 CPI 6.3% 나오면서 CPI가 2개월 연속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망치를 둘 다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된 내용이 석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CPI도 꺾일 거야라는 전망이 다 부서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서비스라든지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기대했던 1년에서 1년 반의 수준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년 더,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침울해했었고요.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8월 CPI 충격이 너무 과했다. 그저께의 매매는 투매였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단기성 매수 성격이 좀 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떠받들 만한 재료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미미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1%까지 9월 20일 날 올리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0.75% 동의하십니까? 0.75%가 기존에는 한 88에서 90% 정도 그렇죠. 확률이었잖아요. 지금 페드와치 직전에 보고 오니까 100bp 인상하는 게 26%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도 야 이제 1% 올리겠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방금 봤던 게 금리 9%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 잠깐 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채권 대학살이 있었던 1994년을 다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때 75bp 인상을 하고 1년 동안 3%의 금리를 올렸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국가들 미국으로는 달러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미국의 국채가 한 7에서 9% 정도 이자를 주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부채를 냈던 신흥국들이 다 망가지고 다 반토막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IMF라든지 신흥국 부도 위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빅스텝을 밟았던 채권 대학살을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게 시장의 골찌였는데 이제는 100bp 인상까지도 시장이 고려를 하고 있다,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저께 시장이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어제의 시장은 좀 눈치 보는 장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저점 시장은 너무나도 낙폭이 과했어라는 기대감이 좀 동시에 섞여 있었던 장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지는 100bp도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네. 100bp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좀 충격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 네. 어떻게 시장에 충격 없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올리자는 쪽이 의견이 많을까요? 저는 좀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은데 100bp가 보게 되면 실제로 100bp를 막상 겪게 된다면은 충격은 굉장히 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FOMC 이전까지 75bp냐 100bp냐의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100bp 인상을 하든 75bp 인상을 하든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은 한숨을 돌릴 것 같다라고는 보고 네.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네. 9월의 금리 인상도 75냐 100이냐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 예. 만약 100bp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은 상당히 강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유럽 쪽은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지난달에 시장을 한번 출렁이게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은 7월 들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유럽도 비슷할 거야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영국에서 CPI가 두 자릿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10.1%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힐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을 그렇죠.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야라는 공포감을 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전일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9% YoY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상치가 10.2%였는데 이거는 소폭 하회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할 만은 했었던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또 뜯어 보니까 코어 CPI의 경우에는 기대 이하였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에너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나머지 서비스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코어 CPI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역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인플레이션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와 동시에 이제 영국도 금리를 선발대였어요. 선봉장이었어요. 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15bp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난 8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25bp씩 올렸고 지난 8월에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영국인데 이 영란은행이 한 번 더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전일의 낙폭과대를 충분히 메꿀 만한 그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시장은 관망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잠깐 소개했는데 그 어제 어디였습니까? 터키였습니까? 80% 나왔던 데가? 맞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같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영국 아니 저기 유럽 쪽은 금리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린다 해도 지금 저희가 물가를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 금리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고통이 심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미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유럽이 훨씬일 것 같아요. 아, 유럽이? 아무래도 제로금리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를 받지 못하는 곳이 그렇죠. 유럽이었는데 예, 그렇죠. 이제 물론 대출이 그만큼 쉽지는 않았었겠지만 대출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이자를 내고 그 이자를 굉장히 소수만 내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많이 하면서 난방비가 작년 대비 14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네. 많이 올랐다. 영국은 6배에서 7배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한 매월 아파트 관리비가 한 15만 원, 그 난방비가 한 15만 원, 관리비 25만 원 나오던 거가 갑작스럽게 관리비 80만 원씩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구간이고 이제는 이런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정책은 좀 정반대이긴 하지만 일단 국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막 인당 60만 원짜리 보조금을 막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가 쉽게 잡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인플레는 조금 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겠다. 근원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이벤트가 소멸이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면은 혹은 글로벌 공조가 끈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공포는 유럽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큰일 났네요. 일단 그 이번에 CPI 발표된 걸 보고 시장에서 많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에너지 쪽은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내려왔는데 에너지 외의 것들이 상당히 좀 스티키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강건 선임님은 이번에 예상보다 좀 충격적인 CPI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시장에 대응할 때 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 좀 공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시계열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지금 미국만 사는 것도 아니고 유럽만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전 세계가 너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뭐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단순하게 가장 큰 원인은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플레이션 신호는 이 인플레이션은 금방 잡을 수 있다라는 연준의 자신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금리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서 레버리지를 과하게 일으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투매성 성격으로 너무나도 뜨겁게 지수 혹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네 삶도 대출을 너무나도 쉽게 이용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막상 대출을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생활이 너무 빠듯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최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2,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 였었고, 우리가 지금 희망회로를 많이 돌린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몰라 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유가도 내리고 중고차 가격도 내렸는데 이제는 다른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최종재 상품들의 가격이 너무나도 오르고 있어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빠르게 잡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극적인 반등은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오기 어렵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 혹시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관심이 않았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만 보시더라도 10개 중에 8개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생산자 물가와는 그닥 상관이 없었던 최종 소비재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보는 게 미국의 CPI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금까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의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를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가파름은 다르지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계열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꺾여준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좀 서두는 길었지만 전일 발표했던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8.7% 플러스였습니다. 전월에 9.8%였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꺾인 모습이고, 그런데 예상치보다도 아주 소폭 꺾였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비스 부분과 뭐 기타 부분, 이 코어 PPI라고도 하는데, 이 코어 PPI도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를 했어요. 코어 PPI는 전년비 7.1% 플러스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7.3%가 나왔고요. 이 서비스 부분의 상승폭이 너무나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미국의 PPI와 미국의 CPI가 동시에 꺾이는 걸 기대했는데, PPI와 CPI,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 모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둔화가 되고 있다. 어.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더욱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기대가 좀 시장에 근원적으로 깔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전일 나왔던 CPI 폭락에 대한 충격을 적어도 반이라도 상쇄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너무나도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너무 미미했던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PPI 자체도 CPI처럼 시장 입장에 부담이 되는 지표로 발표되고 있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때 더 어떻게 보면 더 설득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의 자체적으로 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자 물가 지표도 같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걸 각오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은 꼭 잡아야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너나 할 거 없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준도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투자자 전반에게 주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관건이 네. 에너지 값인데 유가인데 유가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좀 떨어진다고 본 것 같거든요. 네. 주요 IB들이. 근데 유가가 지금 조금 떨어진 게 맞는데 다시 한번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네. 그 세계 에너지 기구 IEA에서 4분기에 원유 수요는 좀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원유 수요가 다시금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120불 위에서 놀던 거가 81불까지 떨어졌고 지금 한 88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유가가 한 70불대에서 좀 안정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서 부담이 좀 적어질 거야. 그리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이 희망회로 기대인데 유가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일단 그러면 영업점에서 어쨌든 고객분들과 매일 소통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지금 고객분들과 소통할 때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대응 전략을 지금 어떻게 좀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현금이 많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시장이 큰 충격이 왔을 때도 제대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최영석 선님도 저도 같이 영업점에 있을 때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시기 코스피 1400 갔을 때 계좌 개설 숫자는 엄청 많았지만 의미 있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모두가 공포에 질려하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거의 없을 때 바닥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미랄 같은 새싹이 또 자라날 때 여전히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시장은 또 항상 반등해 왔거든요. 지금 투자자분들 모두 다 지쳐 있고 저도 지쳐 있고 제안을 새로 드리기가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은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고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적어도 박스권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줍줍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투자자분들 혹은 고객분들은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시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한 4%대 나오고 있는 채권들입니다. 장외 채권이나 장내 채권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단기 채권에 대한 니즈가 큰 거는 굉장히 이해를 하겠지만 요즘에는 영구채라든지 장기 채권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 향후 2년이고 3년이고 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신다면 단기 채권 투자로 보시고 그리고 이 단기 채권 투자를 하시되 시장이 가끔씩 간헐적으로 충격을 받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지수 플레이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면 뭐 S&P 500, 네.
나스닥 이런 겁니까? 네,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코스피 200 지수이든 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지수가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지수가 가장 빨리 동시에 반등을 했거든요.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등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장이 아니라면 지수 플레이는 지금 충분히 할 만한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3배짜리를 하시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네. 지수 3배짜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갔으면 5분 빨리 가려다가 그 무서운 먼저 거 간다는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있듯이 거. 네,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나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3배, 저는 2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다. 물론 지금의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지수가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다. 이거는 집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구간이 왔을 때는 레버리지를 충분히 써도 된다.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다. 인 것 지금은 같습니다. 아니다. 네.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아예 금리 결정 이후에 주식을 보면 어떨까요? 9월 21일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투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시장 하락한 거, 그제 시장 하락한 걸 보고 어제 아주 소폭 매수를 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분들도 지금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이게 100bp를 올릴지 75bp를 올릴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매를 맞고 이게 견딜 만한 매인지 견딜 수 없는 매인지 일단 맞아보고 그때 가서 또 보자라는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쉽지 않은 시장인데 말씀해 주신 걸 치게 되면 지수 플레이는 나아 보인다라는 거. 지수 플레이는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인다. 물론 국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한 20년 대비해서는 S&P 500 기준으로 20% 정도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거의 모든 버블들을 포함한 평균 레벨에서 20% 절하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보다 조금 싼 수준이고 다만 지금의 이 거시경제학적 환경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다른 국가들도 힘겹게 금리를 올리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별로 안 난다면 그 국가에서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달러 투자에 대한 니즈가 점점 극에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채권이나 미국 지수가 신흥국 지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는 볼 수 있겠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에는 혹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PBR 0.9배가 2200 정도 되고 2250 정도 되고 PBR 1.1배가 한 2600 정도 되는데 그냥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00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지수를 담고 그리고 25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일부 포트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의 일부는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걸 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유가가 내려가 주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한 구간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잠깐 120불 오버했다가 지금 80불대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의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컨퍼런스 콜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달러가 미국 기업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 혹은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강달러가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달러 때문에 그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7% 정도 덜 나왔을 정도로 강달러 자체가 수급적으로는 미국 채권이나 지수에겐 나을 수는 있겠지만 개별 종목에게는 특히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강달러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신 질문하고 있는데요. 원래 두 분이 워낙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짜고 할까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캐시우드 군드라우하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내년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그 로직에는 딱히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 물론 금리를 인하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길게 예. 보면은 음. 인플레이션이 워낙 당연한 거고 디플레이션은 정말 공포스러운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부터는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당연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했던 미미했죠. 시기였습니다. 이게 원인을 보자면 우리가 이 GDP를 볼 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유형자산 투자와 무형자산 투자가 있는데 정말 이게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리먼 사태 이후에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가 급격하게 발전했던 시기, 네. 아이폰이 나왔던 시기이거든요. 스마트폰이 개화했던 시기. 이러다 보니까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지금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GDP 부분에 있어서 GDP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구간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원래는 합당한 구간이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일론 머스크나 캐시우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나 죽어 나 살려줘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내려주면 너무 감사하죠. 금리 인하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에서는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 거는 경기가 무너져도 괜찮아. 일단 인플레를 잡아야 돼. 그렇죠.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나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 투자자분께서 좀 비유를 하신 게 잔기침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잔기침. 네, 잔기침이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면 이게 폐렴으로 갈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잔기침 정도로 치부를 했다가 아, 이게 감기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이걸 또 기침 감기에 걸렸구나를 너무 쉽게 보다 보면 이게 폐렴까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게 지금 인플레와 경제에 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인플레는 지금 잡아야만 한다라고는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자리를 바꾸셔갖고 절로 가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변 한 번 정도 기대. 좋습니다. 예, 좋죠. 아주 네. 좋습니다. 예. 네, 사실 요즘처럼 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예. 호재가 없을 때 이게 저도 시황을 작년에 1년간 시황맨으로 저 자리를 그렇죠. 지켰는데 예, 그렇죠. 이런 날 정말 뭐 시장이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나마 CPI나 PPI에 관한 내용들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예. 저희가 시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뭐 아마 시장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요즘 저도 영업점에 있지만 요즘 같을 때가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진된 하루입니다. 그렇죠. 영업장에서 네, 많은 고객들하고 맞습니다. 또 소통해야 되고 네. 시장을 더 깊게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시장 잘 정리해 준 예. 덕분에 저희가 또 시장 이해하는데 너무 크게 도움받은 것 같습니다. 도움됐습니다. 네. 사실 여기 세 명이 네. 저희는 이게 지금 저희 근무 시간이 외잖아요. 네. 외에 방송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응원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고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격주마다 오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목격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목격자. 목요일 격주. 목요일 격주. 네. 네, 목격자. 예, 네,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어제 PPI 발표도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방향으로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 뭐 CPI, PPI 방향성이 같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CPI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CPI, 그렇습니다. PPI 같이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라서 시장 입장에서 부담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중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우리가 아마 많은 자료로만 보다 보면 과연 그래서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2부는 미국 현지를 바로 연결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 생활하고 계신 이경은 앵커님께서 미국 현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 예정이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